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벽에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도 있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가 또 이틀 동안 열리고 있고 거기다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까지 저희도 굉장히 정신없이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한 30분만 더 있다가 네. 방송이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정리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하지만 최대한 모아서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로 인한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 통해서 전략 챙겨가시고요.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제 장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를 보고 나서 느낀 것은 1월 증시 빨리 끝나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월 장 굉장히 어렵고 조금 지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어요. 생각보다 지수 괜찮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진폭이 너무나 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장초 대비해서 상승분을 엄청나게 반납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 전 거래일에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3% 정도 났고 어제도 장중 고점 저점이 한 2%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중 지수 변동이 이 정도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은 정말 극심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출발부터 좀 두드려 보면 미국의 국채 발행 부담이 좀 감소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우리 장은 상승 출발을 보였죠. 하지만 그 전거래일에 강하게 들어왔던 선물 매수가 또 이번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이 되면서 오후장에 하락 전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동안 부양책 모멘텀으로 괜찮았던 흐름을 좀 반납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헝다 이슈 등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상해종합과 홍콩항생 등의 중화권 증시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좀 심리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 자체로는 지수 종가로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장중 변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난이도 극상의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PBR 찾기 운동 한 2거래일 정도 지속되고 있죠. 저 PBR 찾기만 하면 좋은데 고 PBR 던지기 흐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1박 2일 동안 성장주는 마치 극기 훈련의 시기를 보내는 듯합니다. 기관의 성장주 매도가 굉장히 극심했고요. 이것은 지수와 종목의 진폭을 크게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 마치 지뢰를 사방에 깔아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괜찮았던 섹터 종목들 한번 보시죠. 금융, 은행증권, 보험이 좋았습니다. 저 PBR 업종이고 배당 매력이 부각된 점 계속 이쪽에 시세가 나고 있죠. 게임도 좋았는데요. 저 PBR 업종이고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갭 메우기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호실적 등도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철강 역시나 저 PBR 업종으로 철강값이 베트남이나 중화권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올라갔어요. 신스틸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리튬은 어제 박앵커 새벽신문에 나왔던 이 무수 수산화 리튬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전히 저 PBR 종목군들이 괜찮았으나 이들 종목도 굉장히 변동이 컸습니다.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그 내부를 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PBR 혹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일부 상승분을 줄였어요. 태광산업 같은 경우 23% 정도 오르다가 결국 종가로는 1% 정도까지 22%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PBR 종목군도 정말 주주 환원의 여력이 있는 쪽으로만 압축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했다라는 점에서 PBR 종목군이 마치 테마화된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자, 어제 오전장
PBR 쪽이 강했다가 오후 들어는 또 성장주 쪽이 치고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올려 막 이런 느낌이죠. 이쪽 오르고 저쪽 내리고가 계속 핑퐁핑퐁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을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게임주 괜찮았죠. 며칠 전이었는데요. 1월 24일에 게임주에 대한 방송을 했던 바 있습니다.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언리얼 엔진 VR에 대한 기대, 비전 프로 기대가 게임주에게는 그래도 모멘텀이 돼주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소식을 찾아보죠. PBR 모멘텀 이쪽에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컨센 기준으로 게임사들의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들의 주가 또한 장기 하락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인데요. 게임 산업의 특성으로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다라는 점, 자본 투자가 필요 없는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성격이 조금 부합되는 산업군이 아닐까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NHN이 시총 대비 현금성 자산이 117%로 가장 높습니다. PBR도 0.4배. 그러다 보니까 한국투자에서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NHN이 독보적일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크래프톤, NC소프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고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게임 산업 지금 괜찮게 봐도 될 것인지 좀 시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장 막판에 나온 뉴스였는데 게임 산업법 개정 추진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것은 게임 산업엔 나쁘진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플러스 알파로 놓고 게임 산업 내에서 볼만한 게 있을지 NHN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없이 좀 강한 쪽이 헬스케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며칠 전 말씀드렸죠. 우시바이오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HLB 빔이 계속 쏴지고 있죠. 간암 치료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악성 루머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HLB 쪽이 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알테오젠도 워낙 강성주주죠. 이제 8% 급등 흐름이 어제 있었는데 키드루타 SC 임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것의 15개국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MSCI 편입 기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레고캠바이오, ADC 바이오텍 부각되면서 어제도 3% 올라갔네요. 자, 지금 바이오 쪽도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조금씩 분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역시나 프로젝트상 금리 인하 모멘텀을 크게 받아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오 쪽의 시장 관심은 ADC, 비만, 알츠하이머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ADC 시장의 성장 기대감으로 본다면 ADC를 하고 있는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등이 되겠고요. 어제 흐름 등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긍정적 언급, 학계 권위자가 말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SC 제형에서 최근 거론되는 쪽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제약 등이 있겠죠.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좋지 못한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 요소도 있죠. NKMX, 좀 걱정됩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이 반대 매매로 시장에 며칠 전 쏟아졌죠. 대주주의 지분이 15%에서 0.7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확정적으로 공시 내용으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상우 대표가 이제 470억 주담대 상환을 하지 못하며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쪽의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부동산 PF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주담대 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담대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영진 교체 요구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호 지분이 없다 보니까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었죠. 이오플로우나 진스템 그리고 NKMX까지요. 이 주담대 만기 연장 거절 사례 또 나오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NKMX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어제 시장 흐름 속에서 그래도 오후 1시경에 희망회로가 가동된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1시 이후경부터 이게 어제 분봉인데요. 보시면 1시 이후부터 SK 하이닉스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에서 1%대 상승으로 돌아갔고요. 하이닉스 흐름을 보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차트를 돌려봤더니 한미반도체 역시나 1시경 이후부터 낙폭 축소, HPSP 마찬가지고요. 이오테크닉스 동일합니다. 이수페타시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이후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 몇 종목들이야 당연히 제외되겠죠. 1시 이후 수급이 조금 많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낙관 스토리가 있는 반도체 쪽으로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며칠 전 전해드린 소식에서 또 반가운 시세가 나와서 정리합니다. 액침 냉각이요. AI 시장에서 결국 고발열, 고성능 컴퓨팅이 계속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저전력과 쿨링 시스템에 관심을 둬야 한다. 시장은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액침 냉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수 용액에 서버를 담궈서 냉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K엔솔과 GST 어제 좋은 흐름 냈습니다. 장중 변동도 그리 크진 않았어요. K엔솔 7%, GST 17%나 올랐습니다. 어제 GST 같은 경우는 전기식 칠러 TSMC 수주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받았죠. 이들 세 종목 모두 다 사모펀드에서 매수세를 보여줬다. 증권가에서 나름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일부 이 K엔솔과 GST는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액침 냉각 쪽에서 국내 업체들인 거고 세계적인 업체로는 SMCI가 있죠.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밤에 시장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물론 장 초반 대비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년 사이에는 1000% 넘게 올라갔죠.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최근에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거기에 또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수랭식 냉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AI 서버 모멘텀을 여전히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자,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비대면 진료 제한법 개정 추진 언급이 있었고요.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 디지털화하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매년 7억 건의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 있었죠. 그래서 원격 진료나 구비 서류 완전 디지털화 관련해서 시스템 통합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였는데 시간 외에서는 거의 다 또 하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더라도 시세는 좀 찰나로 남게 되는 것이 이제 그만큼 변동이 극심한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하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동아지질, 우원개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장중에 좋았는데 역시나 시간 외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정말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대응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장입니다.
자, 뉴욕장은 혼조 마감했어요.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주와 에너지 쪽이 강했기 때문에 다우는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데이터 등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졸츠 보고서죠. 12월 구인 건수는 3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자신감이 떨어졌다. 연준이 딱 원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좀 강하게 출해가 됐죠.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상향했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올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꽤 강하게 올렸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 중국발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해서 주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이거 상승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은행주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이들의 주가 상승이 결국 다우를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로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인해서 3%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GM도 호실적 그리고 연간 전망치 상향으로 7% 급등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 에너지주가 좋았고 빅테크는 조금 경계감이 짙게 나타난 오늘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딱 금융주 존이죠. 흐름 좋았고요. 에너지 쪽도 좋았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UPS인데요. 대표적인 운송업체죠. 배송사업 둔화로 실적 부진에 감원까지 들려온다라며 주가가 8% 밀리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계속 거론되고 있죠. 2% 정도 빠지면서 당연히 뉴욕장에 꽤 부담스러운 시세를 얹어줬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실적 등이 나왔어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알파벳 실적 내놓고 다소 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점, EPS나 전체 매출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뜯어봤을 때 광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시간외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으나 예상에 적당히 부합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빅테크는 기대 그 이상 또 그 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정도 하락권 진행되고요. AMD는 앞으로 가이던스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네요. EPS나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3%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조금 부담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도 실적이 이렇게 쏟아졌고요. 오늘 삼성전자, 물산, 전기, 포스코홀딩스, 인터 등이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전 세계의 정식 출시 일정도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FMC 결과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박앵커의 새벽신문으로는 시간 외에서 나름 의미 있었던 실적들 간략하게 추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시간 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SNS텍은 작년 영업이익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소식, 현금 배당 이슈까지 해서 2.7% 올랐습니다. 풀무원도 나쁘지 않았고요. 요즘에 전공정에 워낙 집중했던 과거 산업과 달리 지금 AI 혹은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오면서 결국에는 각각 성능을 달리하고 있는 칩들을 하나의 패키징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패키징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종목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장비주라던가 종목들을 넣어봤습니다. 레이저셀,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체크해뒀으니까요. 이쪽으로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정식 출시 이슈, 인터플렉스 등이 어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세론이 되지 않을지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겨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뉴스들 살펴봤고요. 비록 최근에 시세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상으로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 섹터 오늘
봐주신다고요? 네, 바로 디스플레이 OLED 쪽입니다. 저희가 항상 브리핑 아이템을 정하고 나면 이걸 언제 했었는지 저는 좀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바로 작년 10월 말에 했더라고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인 것 같은데요. 다시 볼만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10월 30일에 브리핑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디스플레이 OLED 업종 내년을 바라보고 매수가 가능할까였는데요. 그 내년이 바로 2024년 올해가 되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계가 OLED 쪽이 올해는 과연 볕이 드는지 빛을 볼지 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증권에서는 내년부터 OLED 생태계가 급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부터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이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스마트폰, TV 중심의 OLED 시장이 2024년부터는 모니터라던가 노트북, 태블릿 PC 같이 IT 전 분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는 글로벌 태블릿 OLED 출하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료들 봤을 때 확실히 2027년까지 연평균으로 41%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패드에 이제 OLED가 이제 채택이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거의 뭐 독과점 수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OLED 생태계 확장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이제 추가된 뉴스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용 패널을 양산하는 것을 확대하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600만 대 대응 수준으로 협력사에 지금 증설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기대 모멘텀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3분기까지 봤을 때도 6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7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냈죠. 우선 지난 3분기부터 영업의 손실, 적자폭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확실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작년 브리핑 때 전해드렸어요.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이유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4분기에 일단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되는 OLED 모바일 패널의 출하가 좀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형 OLED 부문, 고부가 가치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제품 출하도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이런 TV용 LCD 패널의 공급을 늘려달라라는 고객사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또 추가가 된 부분이죠. 7년 만에 정철동 사장이 복귀하면서 사업 구조의 고도화라던가 체질 개선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TV라던가 IT 쪽 그리고 전장 쪽까지 OLED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고 올해는 영업이익도 5천억 원 이상까지 역대 최대치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한 가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 이슈가 될 텐데 물론 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1조 4천억 원 규모거든요. 이걸로 일단은 설비 운영을 더 늘리는 데 투자를 하고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의 강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결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상증자하면 지분가치의 희석이 불가피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가 3월 26일쯤에 상장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의 개선이 본격화되고 또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되는 2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종가는 2%가 넘게 밀리면서 11,85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약간 갈리긴 하는데 내려잡았죠. 보시면 16,000원, 15,000원 이렇게 11,000원대로 내려잡은 쪽도 있고요. 13,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상승폭, 하락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OLED 쪽에 그래도 하나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뉴스를 다뤄볼 텐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예약 주문이 시작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굉장한 인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배송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게 뭐 40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누가 사나라고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후에는 일단 좀 주춤해지면서 배송 기간에 변동이 없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초기에 품절 이후에 그 이후 수요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 분석가죠. 거밍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 최대 18만 대 정도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팬이라던가 헤비 유저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들이 주문하고 나서는 수요가 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량 50만 대 어렵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일단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냈고요. IT 매체인 맥루머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추후 판매량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미국에서 이제 먼저 출시가 되고 2월 2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식 출시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중국에서는 웃돈을 주면서까지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배송을 받은 사람들의 사용 후기까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이겠죠. 애플의 주가도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재평가를 받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애플의 주가가 이에 힘입어서 196달러 선까지 1월 24일에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좀 내려가면서 오늘도 187달러, 1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IT 부품 쪽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OLED 쪽까지 같이 좀 거론이 되면서 수혜를 누렸었는데요. 애플이 들어서면서 AR이나 VR 헤드셋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들 종목들 1월 한 달 동안 꽤나 좋은 모습 보이는 쪽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쪽이 좀 강했었죠. AR이나 VR 관련주가 될 텐데요. 뉴프렉스가 94%나 올랐고 나무가는 갤럭시 S24 출시와 또 맞물리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6% 가까운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1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하락률을 나타냈고요. 디스플레이 쪽이나 OLED 쪽은 생각보다는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롭틱스가 어제 또 더보기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얘기 드렸는데 어제 정규장에서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들 좀 체크해봤고요. 디스플레이 쪽 뉴스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데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니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간판을 뜻하는 사인이라는 단어와 에이지라는 전미사가 붙어진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뉴스를 보는 디지털 패널이라던가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날씨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2030년에는 57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단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침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쪽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이제 B2B 관련해서 플랫폼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볕을 볼 수 있을까요? OLED 관련주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괜찮은 건지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은지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앵커의 더보기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5%가 넘게 올라가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90% 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흐름 괜찮습니다. 타이어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브리핑 통해서 다뤄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실적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나 늘어났더라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좋았었는데 금호타이어도 좋았고요. 넥센타이어 아직 실적 안 나왔지만 좋을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판가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좀 챙겨갔습니다. 창립 이래로 이번에 올해는 최대 실적을 경신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간에 브리핑으로 먼저 전해드렸지만 최근에 타이어 관련주들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한데 타이어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는 타이어주, 기존의 브리핑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된다면 저희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 기복도 크게 없으시고 흔들림 없이 항상 좀 뚝심 있는 모습을 10여 년간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시장에 차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장중 지수 등락폭이 2, 3%, 종목 등락폭은 10에서 20%. 엄청 대응하기 어려워요. 뭔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장 갔다가도 이렇게 테마주들 빠른 순환 보면 그냥 묻어두는 게 맞는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는가 고민됩니다.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우선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유연한 대응 전략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방향성 모색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지수가 위아래 등락보다는 어느 정도 급락 이후에 회복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시장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장을 짓눌러 왔던,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화의 가치는 생각보다는 올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은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현 지수단보다는 앞으로의 지수단이 더 좋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 시장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섹터는 5%씩 빠지고 어떤 섹터는 5%씩 올라오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증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바텀 피싱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 PBR 관련주, 밸류업 관련된 이슈. 사실은 이 내용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내용 자체는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와 밸류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이러한 부분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들 위주로의 투자 모멘텀이 좀 발현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시장에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요소들을 잡아주시면서 좀 안정감을 건네주셨네요. 저희 방송이 전체 시청률 경제 채널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1위를 하는 건 기쁜데 이 1위를 지켜야 된다는 압박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근데 빅테크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빅테크라는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라는 압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실적 내놓고 기대치에 부합만 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 그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 오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실적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광고 매출 둔화나 가이던스 둔화 이슈에 빠졌는데 이렇게까지 다 시간에서 밀리니까 약간 기다렸다가 힘이 빠져요. 우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의 주가를 좀 보고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본장에서도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해당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빅이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실적 발표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주 지금 S&P 500
기준 종목군들 중에 19% 무려 100여 종목 가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목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을 필두로 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됐을 때 결국은 많이 올라온 기업들, 호조를 보였었던 기업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월말 월초 시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고용도 금요일 나오겠네요. 고용 지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 쪽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볼 거 보고 나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오늘 느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어제 이제 1시 이후에 수급 돌렸던 반도체 종목들도 역시나 좀 변동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후장에 워낙 좋은 모습들로 네. 수급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MD라든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향권이. 약간의 부담감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의 초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나온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주요 반도체 종목군에 대해서도 언급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애플 실적 혹은 월말 월초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해보자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또 2월 초에 나오는 OECD 경기 선행지수까지도 이제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도 저희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OLED 쪽 갈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난리를 부리는 종목군들 말고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에서 찾아보자라는 시각 등도 많이 나와요. 뭐 뉴스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쪽이 바로 OLED입니다. 폴더블, 뭐 비전 프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했을 때 좀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모멘텀은 수년째 얘기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이에 따른 OLED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뭐 한 1, 2년 전부터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아이패드의 OLED 아이패드의 출시라든지 비전 프로 그리고 최근 이제 전장용 쪽의 디스플레이 채택이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OLED에 대한 기대감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 브리핑을 좀 해주셨죠. 변동이 너무 커요. 팔아봤자 뭐 50만 대 목표, 80만 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거의 10억 대 가까이 팔리는 상황 속에서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비중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결국은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쪽에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1억대는 뭐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OLED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OLED의 중심축은 스마트폰이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중심축은 TV입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에서 눈을 좀 돌려봤듯이 그리고 지난 12월 달 중국의 출하 데이터,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OLED 관련주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된다면 아이템으로 잡고 탑픽까지 주실 거죠? 네, 뭐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OLED 쪽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정책이나 공약 관련주들이 꽤 많이 움직였어요. 비대면 진료라던가 뭐 데이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혹은 뭐 지하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좋은 시세에 있었다가 시간에서 또 다 맞아요. 하락하는 흐름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하루 이틀 테마는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반나절이라는 생각 정말 빠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유비케어. 유비케어 뭐 그리고 이제 이즈케어텍 이러한 네.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비트컴퓨터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종목군들은 윗꼬리도 길었고 상승폭도 뭐 시장의 움직임 때문이었겠지만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책 모멘텀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효과가 많았었기 때문에 비대면 카테고리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과거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은 사실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진짜 되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도 좀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의 중심 주도주는 비트컴퓨터라는 사실은 맞는 얘기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진료 카테고리라는 것은 그렇게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세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저희 회사에 입사했을 때 거의 첫 방송을 함께 했던 게 김민진 팀장님이신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저희의 호흡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리 없이 강하게 헬스케어 쪽 이렇게 살짝 브리핑을 하면서 ADC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차장님의 픽이 ADC 관련 기업이네요. 레고캠. 네, 결국은 이제 피인수 기업이 사실 주가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단가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이제 바이오텍들의 주요 움직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당연히 ADC 쪽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ADC 가장 기술력을 보여준 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존슨앤존슨 쪽, 얀센 쪽에 2.3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로 발현이 된 레고캠바이오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ADC 파이프라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오리온의 피인수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임상이라든지 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한 건 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DC 파이프라인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임상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부 증권사의 보고서에서는 환자 한 명당 3억 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글로벌 임상 3상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술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1년에 4천억 가량의 현금을 꼬박꼬박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럽네요. 나중에 레고캠바이오의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레고캠바이오 한번 기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목표 주가 61,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49,500원 주셨는데 차장님 NK맥스 코멘트만 좀 부탁드려요. NK맥스요. 최근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인 것 같아요. 대주주 반대 매매 때문에 어제 시간의 하한가였어요. 그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오주들 간다고 하면은요. 시가총액 한 2, 3천억대 바이오텍들 이런 것들이 잘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이 패시브 자금 쪽에 워낙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HLB라든지 알테오제가 같은 큰 종목. 그렇죠. 시가총액 2, 3조 원짜리들이 훨씬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시장에 눈을 돌리는 전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바이오텍 내에서도 조금 더 큰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저희 AS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AS 할 때 차장님이 네. 이제 슬슬 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파신 분들은 수익이 조금 아깝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비중 축소 전략 결국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이제 좋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월 중순경에 이제 FDA의 최종 결정일 D-Day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발표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HLB가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 주셨고 정말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라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장난을 쳐보긴 했는데 말씀 주신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